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눌 얘기는 오늘 엄청나게 슬픈 소식을 들으셨죠? 인도항 의대 학교에 내려앉아가지고 벌판이랑 강에 추락했으면 비행기 너무 안타깝지만 비행기에 타신 분들만 그러셨을 텐데 학교 기숙사에 떨어져가지고 아마 최하 290명.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슬픈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랜딩이에요. 랜딩. 정말 비행기 타기 전까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륙하자마자 30초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뷰티풀 랜딩, 연착륙을 어떻게 인생의 연착륙을 잘할 것인가, 그 얘기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하는 게 아마 보기에 좀 편하실 것 같아요. 화면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존엄한 삶을 살다가 정말 누가 김동엽하고 기억하면 참 그 사람 잘 살다 간 사람이다라고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죠. 여기 그 노트북에 제 글씨체가 없어가지고 글씨체가 조금 깨졌는데 그냥 조금 눈이 아프시더라도 봐주시면, 저는 평소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로 강의를 하고요.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해야 될 시간이 4시에는 맞춰가려고 그러더라고요. 4시 반이죠, 원장님. 네, 그래서 제가 4시 반까지 딱 정확하게 그 전에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건 많지만 시간을 조금 조율을 해가지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조금 일찍 와서 했더니 우리 아름다운 교향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교향곡 하면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요, 한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자기 소리, 바이올린 소리 크게 내고 클라리넷 소리 크게 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케스트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 것인가, 내 생각, 내 뜻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퍼즐인데요. 문장을 제가 다 흩어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무슨 문장인데 제가 이렇게 흩어놨을까요? 흩어놓은 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나를 찾는 것이. 남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다. 남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다. 남을 이해하는 것이 남을 이해하는 길. 와,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남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찾는 길. 남을 돕는 것이 돕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고요. 자, 그러면 금방 알아들으셨죠? 역시 우리 선생님 다르십니다. 이건 뭘까요? 정말로 좋아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모두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네, 좋습니다. 협력은? 책이 없는데 협력은? 협력은? 네. 우리 여기 지금 원장님까지 21분이시거든요. 21분이 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달라요. 그 다름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다름. 틀리다고 하지 않고 다름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름을 또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차이라고 그러죠? 네, 차이. 그러면 차이를 낳는 예술. 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협력은 차이를 빚어가는 예술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몸을 풀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해봤고요. 이 시를 한번 딱 손 들고 나는 이 시를 내가 한번 읽어보시겠다 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빨래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때를 헹구고 싶다. 빨래처럼 박박 문질러 때를 지우고 그래도 지지 않는 눈물의 얼룩을 푹푹 삶아서 반만이로 탕탕 두들기고 그늘진 구석에 처박혔던 기억의 모든 상처를 들추어내고 꺾인 날개 잘 꿰며 뽀얗게 헹구고 쾌청한 바람 부는 어느 날 푸른 벌판 빨랫줄에 곱게 펴널어 쨍쨍한 햇빛에 바짝 말리고 뽀송거리는 상큼함으로 거두어 드리고 싶다. 고은명. 와.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뭐 낭송, 신앙송 평소에 하십니까?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죠.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정말 내 인생에 굴곡진 것을 만약에 빨래를 해서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면 어떨까? 아니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신 분은 꼭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뽀송뽀송하고 쨍쨍한 날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안개 낀 날도 있고 오늘처럼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인생을 우리가 그래 어제는 좀 기분 나쁜 일 있었지만 뭐 예전에 우리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엄청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때 우물가에 어르신들이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빨래하면서 시어머님한테 혼난거 뭐 한 거 막 방망이로 두들기면서 막 두들기는 걸 어렸을 때 봤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 푸는 걸 봤는데 뭐 꼭 그렇게만 뭐 이렇게 두들겨서 패서 새롭게 해야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그래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다른 집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참 걱정 없이 살겠어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들여다보면 다 삶에 저마다의 고민과 걱정거리가 굴곡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그래 어제는 내가 좀 기분이 나빴어 뭐 그냥 빨리 깨끗이 뭐 더러워지 뭐 빨리 하지 뭐 하는 심정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를 골라봤습니다. 장미꽃 너무 예쁘죠?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한테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네, 좋습니다. 네, 빨간 장미. 자, 오늘 제가 할 내용은 1장에서는 우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은 어떤 삶인가? 나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전체의 공동체가 어떤가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연착륙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잘 살기 위한 것이 뭘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리모델링 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이제 작년 말로 해서 우리나라는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의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고 뭐고 전부 이제 65세는 너무 고갈된다. 70세 이상 해야 된다. 라고 연금법 개정하자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지어졌지만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분 중에 1분이 65세 이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거 인구 구조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연금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적어도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삶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의미 있게, 유미 있게 살아갈 수,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갖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이겠죠.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데 뭐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최고의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사회적 구조적인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행복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들으면 가끔 요즘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런 뉴스가 자주 안 나오긴 했지만 많이 나오죠. 최고 긴 병원은 어디예요? 이게 재개발 앞둔 빌라에서 7달 어디냐면 서울시 동작구예요. 동작구 가서 제가 이런 말 하면 혼나요. 우리 안 좋은 얘기했다고. 여기 동작구 아니고 부천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발견을 했어요. 지적장애 아들이 길에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 엄마가요 벌레가 나와요. 우리 엄마가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저한테 말도 못해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집이 어디 따라가서 봤더니 이미 애벌레가 그 옆에서 이 친구가 자고 그랬던 거죠. 네, 이런 일도 있어요. 이게 무슨 지적장애인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 혼자 사시는 고독사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한테 김동연 너의 마지막에 사랑의 인사를 나눌 사람이 있다. 있냐? 없냐? 있다면 하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거기다 아무도 없다면 해보죠. 자, 그래서 나 혼자 살다 고독하게 떠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같이 함께 뭔가를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일본 작가의 사진입니다. 뉴욕 지하철 안에서 사진들. 이미 1979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어르신 누워있는 거 옆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선 하나. 그 전화선은 매일 아침마다 정확한 시간에 아침 7시, 8시에 따르릉 하고 우리나라로 같으면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안 받으면 뭐다? 쫓아오는 거죠. 이 어르신 이 사진 위에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전히 자녀들 생각하고 손주도 보고 싶고 그런 걸 보고 그러죠. 죽음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의 고독 이것이 얼마나 씁쓸할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징하는 사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르신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30% 육박했고요.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지금 35%의 1인 가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혼 기피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구 변화에 따른 구조, 정책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속에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열심히 찍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엄청 힘든 일을 당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럴 때 기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두세 명이 될 건데. 네? 두세 명 될 건데. 두세 명 아주 잘 사시는 것입니다. 두세 명. 당신이 힘들 때 기댈 어떤 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적어도 나에게 하룻밤 우리 집에 와서 좀 이따 가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니 하고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적어도 우리는 터키 이제 이거 제가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습니다. 튀르키예, 칠레, 멕시코보다 낫습니다. 어딜까요?
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죠? 아니에요. 허수입니다. 여기서 50, 대부분 우리 선생님 50 이상이시죠? 50대 이상은 뭘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각자 고생인 거예요. 빵. 남편 아니면 안 해. 왜 없어요? 왜요? 부모를 모셔야 되고 자식을 아직도 부양을 해야 되지만 내가 힘들 때 비빌 언덕은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도생이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희망의 지수가 봤을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거죠. 왜 그럴까 대한민국이? 네, 7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움직인 핵심 가치관이 있잖아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게 목표였죠. 잘 먹고 잘 먹는 거. 그래서 잘 사는 것이, 잘 산다는 개념이 다르지만 어쨌든 너무 가난하니까 부자 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방끈이 긴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실질적으로는 제로예요. 거의. 거기다가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요.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 되는 것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왜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 왜 그렇게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라고 해서 우리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인데 저는 아까 소개한 행정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바로는 바로 경쟁 사이의 폐해다. 1등 아니면 알아주지 않는 주거라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이면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달릴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법과 제도 시스템을 잘 해나갈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만 고치면 행복할까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꼭 돈, 부자라고 행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쟁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까?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인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은 현재 대한민국 어떤 사회인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사회인 것 같습니까? 잘 사는 사회인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여쭤보면 90%는 다 이상은 돈 많은 사회라고 돈 많은 것과 잘 사는 것 좀 다르죠. 돈 많은 사람이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굳이 또 돈 없는 사람이 그럼 잘 사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산다는 것과 돈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잘 산다라는 것은 기준입니다.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다 있지만 그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뭐예요? 지금 빨개가 좀 잘 안 보이는 빨간색인데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부에 의견이 참여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할 것. 미국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에 목소리를 낼 줄 알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줄 알고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것. 마찬가지죠. 부정한 것, 불법에 저항할 줄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사는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중산층 기준이 뭘까요? 아파트 평수 몇 평입니까? 자동차는 몇 cc? 한 달에 들어온 당신 급여는 얼마입니까? 예금 장보는 얼마나 있습니까? 1년에 해외 여행은 몇 번이나 갑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준 이유가 있잖아요. 잘 사는 사회와 돈 많은 사회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딱 대한민국이요. 저는 앞에도 아니고 뒤도 아니라고 봐요. 딱 중간 정도에 지금 과도기로 와 있다고 보거든요. 경쟁 사회에서 지금 밀려서 이 정도로 와 있고
우리 사회는 이제는 이것만 잘 사는 사회는 아니다. 서로 협동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사회적 시스템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런 사회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얘기가 다 100% 그게 팩트이고 정확하게 그렇다고 저도 조금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적어도 연구하고 활동하면서 모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의 삶의 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전환에 서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잘 먹고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안전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협동을 얘기하고 공동체 관계만 얘기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런 사회를 두 번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의 시대에서는 어때요?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거든요. 이제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면 뭐예요? 사람이 보입니다. 그쵸? 앞만 보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사회로 갈등이 줄어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가 아닌 뭐예요? 과정을 중요하고요. 그런 전환을 한다면 대한민국도 정말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문화로 점점 포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사회를 만들까? 돈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뭐예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시스템만으로는 다 할 수 없다. 그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가치를 가지고 했을 때 좋은 사회라고 한다면 뭡니까?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누구에 의해서 이룩된다고요? 좋은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계속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잖아요. 우리 더 좋은 사회, 더 진전되게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현재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지금 잘 살아야, 그렇죠. 랜딩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죠. 많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기록에 얘기하니까 2,500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반려, 강아지든 고양이든 그 외에 다양한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2분의 1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자연과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생명 정중과 생태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전 지구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어떻습니까? 요즘 엄청 지금 사실 요 정도 이제 제주도로 이미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장마가 몇 월에 시작했어요? 장마. 응? 그렇죠. 7월 중순 아니면 7월 말. 제가 더 젊었을 때는 보통 7월 말 초에 비가 장마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제 6월 중순으로 장마가 앞당겨요. 그만큼 우리가 언데기후에는 이미 아니고 무슨 기후가 올라갔다고요? 열대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남아 지역에 살아 있는 스콜 현상 있죠. 갑자기 비가 오고 쨍했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 정도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생태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인가. 이게 전 세계적인 지구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장 보기 싫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도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대방동 층길 지나면서 차창으로 살짝 보였는데 어디예요? 저는 거기만 보면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뭐예요? 도대체가 뭐가 안 돼? 타협과 설득이 안 돼요. 서로. 나만 옳다고 그러는 나만 옳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여의도. 그쵸? 제가 여의도 얘기한 거예요. 가장 안 되는 곳이 거기거든요. 그렇다면 내려와서 우리 살면서 우리도 그러냐? 우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참한 얘기가 참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에서 예의를 지키고 그럴 것이냐, 그리고 서로 소통하려고 예를 쓸 것이냐,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내 것을 막 주입을 시키는 것은 이미 소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교육받을 때는 백의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단일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그때도 이미 우리는 단일 민족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놓고 보면 뭐예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고려 조선처럼 600년에 가까운 한 국가를 이루고 한 체제를 이루고 사는 남아 계속 이렇게 장구한 세월을 거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유럽이고 어디고 역사 깊은 나라도 본 거예요. 그 왕조 체제 바뀌면 완전히 다른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그런 저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단일 민족, 백이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끼리, 우리만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경계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는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같은 시민으로서 인정을 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구되는 가치입니다. 지금은 동남아나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제가 오늘 오자마자 목이 말라서 종이컵을 가지고 나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종이컵.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죠. 만들 때 누가 있어야 돼요? 기계가 다 합니까? 사람이 있어. 그거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 가서 일하나요? 안 해요. 제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고 다음날 일어날 때는 24시간 동안에 내가 필요한 생활에 대부분의 것은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노동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해지고 있고,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해일이 지나서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민통선 앞에 거기 이제 화평면이라고 거기서 강의를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 갔더니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거기 제일 젊으신 분이 몇 세일까요? 70대 되신 분이 제일 적다고 이장하고 계시고. 지금 시골에 이장이 다 65세 이상이에요. 네, 다 70명. 그럼 농사 누가 지어요? 그랬더니 하우스 뭐 이런 거 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너무 그분들이 아니면 저희 농사 못 지어요. 저한테 그래, 강사님 내가 그 좋아하는 방울토마토 못 먹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다 더 역지사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역지사지. 우리나라 못 먹고 가난하고 못 살 때 어디 갔어요? 미국 갔잖아요. 일본 갔잖아요. 뭐하러요? 돈 벌래요.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차별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산다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분들한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격밖에 안 되겠죠. 격이 없는 그야말로 XX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전 세계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감수성을 가져야 돼요. 법과 제도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거기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 살고 있습니까? 아까 기후위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체를 살고 얘기했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옆집이 굶어 죽어 나가면 결국은 그 여파가 결국은 돌아서 누구한테 와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만 양심적으로 살라고 원칙 지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근간이 뭐예요? 신뢰 사회거든요. 신뢰 사회는 다른 거 아니고 내 양심,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약속, 이걸 지키는 것부터 신뢰 사회.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남녀노소. 원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관계없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런 감수성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웰 라이프를 하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 인생에서 혼자서 오롯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없어요. 아니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답이 하면서부터 됐습니까? 그런 거 빼고. 아니 토탈 몇 년? 선생님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 괜찮습니까? 여자는 잘. 그게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저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뭘까요? 50년은 적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잖아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엄마 태아에서 잉태돼서는 그러면 몇 세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을까요? 요즘은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는 20이면 성인이라고 해서 했지만 독립했지만 아직도 뭐 40대도 캥거루인 사람이 많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적어도 25세, 30세는 돼야 30살은 돼야 겨우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개인 차이는 있는데 뭐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104세인가요? 105세? 106세? 106세 되신 분이 아직도 뭐 강의를 하시니까 뭐 그분은 뭐 굉장히 뭐 특별한 분이시고 보통의 85세 평균이 지금 대한민국 할아버지 할머니 합쳐서 할아버지들이 조금 더 짧죠. 그러니까 그걸 합치고 평균 85세 86세 중에서 적어도 50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65세 되면 법적으로 뭐예요? 일단 어디에서는 정년퇴직해야 돼요. 교사도 정년퇴직해야 되고 공무원도 정년퇴직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도 요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사기업은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적어도 50년. 그 다음에 퇴직만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저희 엄마는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권사님이셨는데 박동래 권사님이 만 96세에 천국 가셨어요. 작년 9월 1일 날. 그래서 저희가 천국 환송식을 아주 잘 마쳤는데 이 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우리 이제 막내 목사 가정인데 자녀 도움도 받았지만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하루에 4시간씩 오셔가지고
말것도 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휠체어를 몰고 다니면서 바깥 바람도 쏘여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가도 틀어드리고 성경책도 읽어드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어도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라서? 개인과 가족 단위로 해결할 문제가 이미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관계적 삶, 포회적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게 국가, 정부, 국가가 우리 정부라고 해요. 지방정부, 부천시, 소사구, 법미구 뭐 이런 거죠. 모든 걸 해결해 주죠. 내가 열이 팔팔 나서 죽겠는데 우리 집에 서랍을 열어봤더니 타이레놀이 뭐고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국은 너무 문 닫아갖고 없네. 어떻게 할까요? 요즘이야 편의점에서 파니까 그런다 치고 그렇지 일반적으로 결국은 누구를 두들겨요? 옆집 문을 두들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정말로 공동체 관계만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호혜적인 관계, 호혜적 관계만 맺고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국가 지방정부는 정말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고 예를 써야 되는 건 맞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걸로 다 100%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혜적인 삶을 해서 관계적 복지로 사회적 문제의 맞춤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기후위기로 얘기했으니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는 제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몰디브입니다. 곧 가라앉을 거예요. 가라앉을 거예요. 몰디브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프리카 카메룬이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백인들이 뭐 하고 했기 때문에 문명이 많이 있지만 저기 가운데 가보면 내일 깊숙한 곳에 가면 정말 물이 없어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물이 없어요. 진짜로.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흙탕물. 그걸 먹으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내성이 좀 생겨가지고 괜찮은데 애기들은 많이 죽죠. 소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10명 낳으면 몇 명 뭐 죽고 이랬잖아요. 우리 엄마도 8명 낳았는데 1명 죽고 7명이 남았거든요. 그때는 뭐 전염병 뭐 이런 비위생적이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 단기 선교 간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갔는데도 다 배탈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할 수 없이 이 사시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뭐를 사서 먹었다고요? 할 수 없이 생수를 사서 먹었대요. 미안하죠. 끓여 먹는 거에도 한계가 있어요. 진짜 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가난한 나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평생 선풍기도 한 번도 못 틀고 에어컨은 구경도 못하고 자동차 한번 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데 있어서 뭐예요? 제가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후 정의를 얘기해볼게요. 재난이 뭐 있는 사람한테는 오거나 없는 사람한테는 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난은 특히나 약자들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늘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 놓고 와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정말 종이컵 하나 덜 쓰는 거, 플라스틱 하나 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덜 미안하죠. 조금은 덜 미안하죠. 그래서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재난 불평등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약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만들어내고
너무 지나치게 소비하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이것을 좀 멈추지까지는 못하더라도 줄일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우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제가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기 때. 나중에 빨리 서울에 올라오긴 했지만 선생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전남 나주요? 어머 장흥 옆 동네네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럴 수가. 선생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전북 전북이요? 오, 네. 우리 선생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대구. 대구. 아 대구 좋죠. 대구 밥 참 맛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요. 여기서 내가 선택한 거 있으시고, 난 이거 선택했다 하시는 거. 나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쵸? 대구에 태어날 거야 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야? 태어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고,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났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내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를 해요? 이걸 가지고 미안한 얘기죠. 뭘 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자랑질 그것만 하면 괜찮죠. 또 그나마 봐줘도 자랑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차별. 이걸 가지고 내가 언제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차별을 해요. 왜? 외국어 어쨌다느니 남자니 여자니 어느 나라에 태어나니 가정환경이 어떤 인종이 어떤 피부색이 어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건 뭐다? 이건 꼭 다른 거 다 잊어먹더라도 1번으로 2번으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것에 책임을 지라는 것은 뭐다? 폭력이고 차별이에요. 차별은 바로 뭐다? 폭력. 내가 선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거 폭력이고 차별이에요. 이 감수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다 뭐예요? 인간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 성찰이 없으면 우리는 흔히 요걸 하게 돼요.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수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눈뜨니까 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민통성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월요일날. 거기서 뭐 어디가 보여요? 북한 보여요. 내가 눈뜨니까 나 북한에서 태어났어. 세계 최빈국의 독재국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대통령 되고,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내가 우리 집에서 한 달에 그래도 소득이 몇백만 원 되고, 먹고 살만한 것이 누구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요? 내 열심히 해서 내 능력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요. 천만에라는 거예요. 천만.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같이 시작.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시작. 당신이 내가 이룬 성공의 몇 %가 나의 노력에 기인하는 걸까? 몇 %를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뭐예요?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거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 북한에 태어난 사람, 출발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주어진 조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자랑질하면 안 된다. 감사하면서 뭐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거 겸손하면서 무슨 삶? 있는 거 나누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감수성 가져야 돼요. 나한테 있는 것이 순전히 내 능력, 내 노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겸손해지고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성공의 일부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줄도 알고, 그것은 그냥
덕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이 어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마땅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웰 라이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흔히 환경을 많이 탓하고 주변을 많이 탓해요. 그런데 렌즈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렌즈 법칙에 보면 뭘 아냐면 저거 한번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면 첫 번. 여행자 1. 이 도시 사람들 인심이 어떻습니까? 노인의 대질로 노인이 다시 질문했어요. 여기 오기 전 도시 사람들 인심은 어떻소? 어떻소?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천박한 데다 믿을 놈 하나 없고 최악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노인이 또 뭐라고 답을 했어요? 여기 사람들도 똑같을게요. 뭐예요? 렌즈는 뭐예요? 내가 그 밑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고맙습니다,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선생님. 자, 이 여행자. 도시 사람들 인심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시기 전 도시 사람들 인심은 어떻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면서 너그러운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노인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여기서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을게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습니다. 이게 렌즈의 법칙입니다. 이걸 저는 존 맥스웰의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웰다의 우리 5기, 6기 선생님들 정말 이 부천 웰다의 문화연구원을 어떤 렌즈로 봐야 된다고요? 모여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다 같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신뢰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상대방도 나를 신뢰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인간은요, 이런 사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저 선생님 되게 열심히 찍어서 정말 감사하거든요. 이런 감사한 마음을 느껴지십니까? 예. 네. 우리는 금방 느껴요. 몇 초 만에 느껴요. 아무리 길어도 1분 안에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적어도 나에 대한 호감이 있는지. 우리는 뭐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상대를 신뢰하면서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에어 인디아 얘기했지만 맨 처음 비행기 창문이 왜 모두 둥글까요? 처음에 비행기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처음에 만든지 아십니까? 겉에는 비슷한데요. 창문이 뭐였다고요? 다사각형이었어요. 정말 내노라 완벽하게 했는데 부품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뜨기만 하면 주락해요. 도대체 이 문제가 뭘까요? 봤더니 뭐였다고요? 창문이 사각형 창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비행기 창문은 다 뭐예요? 그렇죠. 타원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 창문을 모두 둥글게만 한다고 해서 그래도 사고가 종종 나잖아요. 오늘처럼. 그러고 나면 이 사고의 원인이 뭘까를 다 듣고 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발견한 게 뭐라고요? 블랙박스. 그냥 비행기에서 블랙박스 발견한 게 비행기 탈 때 비행기에만 사용됩니까? 블랙박스 어디에 사용돼요? 차에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모든 사건에마다 다 블랙박스 먼저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수용하고 수정하는 과정 이것을 잘해야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진보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다. 그걸 수용하는 리더십. 왜 이따위로밖에 안 했어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좋은지 한번 우리 같이 연구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실패가 썩으면 쓰레기가 되고 화려하면 기회가 된다. 라는 이런 수용한 리더십.
전혀 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의사소통 잘 되십니까? 솔직하게 의사소통 잘 되셔요? 잘 안 돼요. 아주 솔직하십니다. 저도 의사소통 갈등 관리 강의하지만 저도 남편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다른 데 나가서는 외국에서는 뭐예요? 예의를 지켜요. 그래도. 근데 누구하고 가장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안 해요. 남편하고 제일 안 돼요. 그리고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제일 안 돼요. 왜? 가족이지. 만만하잖아요. 만만하니까. 그래서 당신 없으면 안 돼 하고 죽고 못 살아서 헤어지기 싫어서 뭐를 해요? 결혼해요. 그리고 결혼하고서 한 입을 덮고 몇십 년 살면서 애까지 다 낳아서. 그런데 저는 이제 엄마 아빠 시엄마 시아빠랑 같이 살거든요. 60년이 다 돼가요. 결혼하신 두 분 아직 다 건강하셔요. 너무 감사하죠. 축복이죠. 우리 안 보는 데서 싸우시겠죠. 근데 우리 앞에서는 안 싸우셔요. 가능하면 티티카카는 하셔도. 근데 저는 남편하고 가끔 싸워요. 왜? 뭐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양말을 왜 그따위로 벗어놨냐? 치약을 왜 이렇게 해놓고 써놓고 뚜껑을 안 닫혀놨냐? 이런 아주 사소한 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여보 화장실에 갔더니 치약 뚜껑이 안 닫혀져 있던데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말라서 내가 쓰기에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뚜껑 닫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없다니까요. 그렇게 뭐라고? 또 치약을 이렇게 뚜껑을 열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훈련하고 또 훈련을 해도 의사소통은 사실 불가능해요. 다만 뭐를 맞춰야 되냐?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눈만 마주쳐도 알겠다고 하는데 우리 흔히 대화가 잘 되는 사람한테 친한 친구들끼리 뭐라고 그래요?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얘기 뭐예요? 알 수 없어. 그렇죠. 뭐예요? 주파수를 맞춰. 주파수.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주파수로 맞춰야만 가능하지. 나는 머플러 선물을 받고 싶은데 내가 남편한테 머플러가 오래된 것 같네. 요즘 왜 거리가 멀네. 계절이 안 맞는 색이네. 이런데도 남편이 나중에 뜬금없이 뭘 사다 줘. 향수를 사다 줘. 나 향수 쓰지도 않는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받기만 하면 다른 사람 줘버려. 뭐예요? 나한테 주파수가 안 맞췄다는 거지. 의사소통은 불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헤어지기 싫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서 그렇게 수십 년 살아도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필요의 욕구를 잘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주치는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의사소통의 근본 메시지는 뭐예요? 나를 알아주세요.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필요를 좀 알아줘.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좀 들어줘.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자, 말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잘 듣는 사람이 좋아요? 잘 듣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게 1번일까요? 잘 들어주는 게 1번일까요? 잘 들어주는 게. 잘 들어주는 그게 바로 경청이라는 거예요. 경청. 그래, 그게 공감 경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려면 상대의 욕구를 알려면 뭐예요? 상대의 눈빛을 바라보고 상대의 주파수를 맞춰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의사소통이 진심입니다. 없어요. 뭐 특별한 스킬 없어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는 거지.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상대방의 느낌을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뭐 한다? 그러니까 이럴 때, 오, 당신 머플러가 가지고 싶구나. 100점짜리. 오, 당신 머플러 가지고 싶구나. 알았어. 내가 다음에 선물할 기회가 있어. 머플러 사줄게. 입으로 말해줘. 그래서 뭐예요? 사랑에 성공하셨죠? 네. 사랑에 성공하려면 상대방의 방식으로 사랑을 내가 표현을 해줘야 돼. 내가 향수 갖고 싶다고 했는데 엉뚱하게 사장님께서 어머, 동엽씨 향수 갖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사랑을 주는구나. 그 다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1인 가구,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 자살, 고독사 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같이 돌아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살 수 없는 사람, 혼자 살 수 없어. 혼자 살고 가고. 왜요? 우리는 적어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50년간은 다른 사람의 몸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자, 이거 뭔지 아시죠? 뭘까요? 여호와 두루미. 맞아. 이소부화의 여호와 항세예요. 두루미.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릴까요? 여호와 항세 그림을. 자, 제가 제목을 사회적 공감, 우정과 환대라고 했습니다. 환대는 뭐예요? 환대 양보. 한대소하면서 껴안는 거예요. 자, 뭘까요? 자, 이소부화에서는 반대였어요. 그런데 사회적 공감, 우정을 쌓고 정말로 그러려면 어떻게 됐을까? 어느 날 황새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라가니까 여우가 보면서 나는 하늘도 못 나는데 저 황새는 저렇게 아름다운 날개짓으로 날다니 쟤하고 난 친구하고 싶어.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이소부화에서는 뭐에다 줘요? 뭐에다 줘요? 다 아시잖아요. 집에 우리 집에 놀러와 해놓고서는 어디다 줘요? 주스를 접시에다 줬어요. 다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나 혼자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황새가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막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여우가 나랑 친구하고 싶어서 나를 불렀는데 나도 불러야지. 황새가 이제 또 초대를 했어요. 어디다 줬어요? 어디다 줬냐고. 선생님 진짜 유리병이네. 아시면서 유리병. 어디다 줬어요? 호리병에다 줬죠. 호리병. 네. 유리병. 네, 호리병에다 줬어요. 자, 못 볼까요? 못 먹지. 이거잖아요. 자, 여우한테 호리병 줘요. 황새한테 뭘 줘요? 접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이걸 바꿔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바꿔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내게 익숙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익숙한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사회적 공감, 우정을 쌓고 환대를 하려면 뭘 내려놔야 돼? 내가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누구와 익숙한 것을 줘야 돼요? 상대가 익숙한 것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우정과 환대가 된다. 환대. 근데 우리는 실수 많이 하잖아. 진짜 이소부화를 통해서 저는 거꾸로 제가 틀어서 봤어요. 네. 사회적 우정, 공감, 환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익숙한 것으로 상대방 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정이 쌓이지 않아요. 한 번 보고 에이, 내가 다시는 여우 초대에 가나 봐. 내가 다시는 황새한테 가나 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머, 세상에. 지는 평소에 접시에 먹으면서 내가 갔다고 없는 호리병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어머 이렇게 맛있는 주스를 대접하다니 뭐예요? 기쁨이 하는 만큼 딸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여우하고 진짜 찐 친구가 돼야 됩니다.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자꾸 두째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여기 선생님 시를 읽으셨군요. 읽어봐 주세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나태주.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와. 선생님도 같은 신앙 가지고 분이세요? 와, 목소리 아름다워요. 여기는 목소리 아름다우신 순서대로 뽑으셨나봐요. 맞습니까, 원장님? 이 시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네. 좋아요, 포괄적 말고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이 시 느낌이 따봉. 따봉 또 좋아요, 따봉 또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뭐예요?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웰 라이프적인 감수성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밝아져. 그래서 아까 여행자와 노인의 대답을 주고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 자, 이제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의 리모델링.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나의 지금 현재를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 그래서 아름답고 존엄한 랜딩을 설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뭐예요? 호모 컨드레티스입니다. 우리 엄마 말씀드렸잖아요. 96세 천국가십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 100세를 역동성 있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뭐예요? 차이 남녀 차별법이에요. 개인의 삶. 존중과 감사자, 응원. 존중해야 배려가 나오고 배려해야 공동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중 문화에서요. 개인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는 획일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앞으로 성장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조직 이중 문화보다는 뭐예요? 구성원 개인의 인정해주면서. 그 다음에 내 요구만 얘기하면 그 민주시민은 아니겠죠. 좋은 시민은 아니겠죠. 우리가 권한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리와 책임이 같이 들어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연결성을 높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의존적이고 의지적으로 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러면 문제 해결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역동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성장하는 것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덕을 보고 있는,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거고요. 그쵸? 우리 선배 시민들이, 우리 부모님 시민들이 정말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때는 그때의 시대의 흐름이 맞았어요. 정말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지금 뭐예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보완이 돼야 돼요.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국가 시스템도 그렇고 개인의 시스템도 그래야 돼요. 이 삶의 리모델링으로 그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첫 번째 저는 밑에 한
비슷한 잠깐만요. 기운이 없으세요? 배고프세요? 조금 있으면 갈비탕 기다리고 힘내시고. 시작. 누군가는 한 사람만 얘기를 들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희망 지수가 엄청 낮죠. 행복 지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줘도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고요. 저는 뭐라고? 우리가 보통 그럴 때 너를 이렇게 해줘요. 어깨를 해줘요. 힘들지? 네. 오늘은 선생님이 저를 기대해주고 내일은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기대해주고 비스듬한 관계, 수평적 관계, 수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를 내주면서 곁에 있어주는 삶의 작은 그 한순간에 그 1호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희망을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성이 아니래요. 뭐예요? 감성. 어깨를 내면서 힘들지 토닥거려. 인정해줘. 그래서 이웃의 삶을 향한 관심. 왜?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웰다잉 또 강사로서 웰다잉 헬퍼로서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개인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게 잘 안 돼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뭐가 더 있는데 경험이 더 있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솔직해. 모르는 저희 시아빠가 대학 교수로 정년퇴직했는데도요. 현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장으로 은퇴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법학 교수이고 평생 법학 학장으로 했기 때문에 뭐예요? 누가 있어요? 조개들과 조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저는 껐다 켜는 것도 못 하셔요. 무서워하셔요. 아 진짜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무서워요. 자 삼성이고 현대고 LG고 자 이사들 은퇴할 때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뭐 이론적인 얘기 안 시켜요. 뭐예요?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드는 법. 네. CD기에서 돈, 현금 인출하는 법. 대중교통 타고 태그하는 법. 진짜로 이런 거 가르친다니까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네. 근데 우리 아빠가 저는 되게 제가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나 못 배우는데 나 좀 가르쳐줘. 이렇게 하시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요. 나 모르겠다. 동엽아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니? 스마트폰 비싸게 사면 뭐예요? 전화 받고 받는 거밖에 못해요. 거는 거. 그리고 뭐예요? 카카오톡도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삭제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서워서 벌벌 떠셔요. 그래서 제가 며칠간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가르쳐드렸을까요? 며칠? 일주일. 일주일이요? 가장 쉬운 것은 일주일.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것은 3개월. 아니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기 약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게 우리가 저도 그렇고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인정 안 하면 뭐예요? 나는 영원히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고 배우니까 뭐예요?
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천지라고 그러죠. 그 신천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어제까지 내가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됐어. 어머나 세상 이런 세상이 있었어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피니싱 웨어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없어요. 그리고 예고 없어요. 여기도 오늘 이륙한 지 30초 만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비행기 이륙한 지 3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많았겠어요? 네? 만땅으로 채우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화산 폭발한 거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착륙 때 그랬으면 거의 많이 기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문에 보내면 출발한 지 1분 만에 사망했거든요. 1분 만에 출발했지. 이륙할 때도 네, 그렇죠. 뭐. 땅에서 올라갈 때도 불안했는데 딱 바로 1분 만에 사망했지. 더 정확하게는 1분도 안 된대요. 30초라고. 우리는 누구나 죽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너 없으면 안 돼 하는 사람도 같이 못 따라가요. 혼자 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뭘 내 건. 돈 살 때 어떻게 세십니까? 밖으로 세시는 분 아니면 안으로 세시는 분? 미국 사람은 밖으로 했다는데.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릿빠릿해요. 500만 원 사는데 한국 사람은 금방 사요. 미국 사람들 하나, 둘, 날 세요. 저기 공공기관 가서 혹시 뭐 서류 떼보신 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진짜 일 잘해요. 뭐 1분도 30초만 착착착착 해줘요. 미국에 가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해가면서 자기 할 거 다 해가면서 컴퓨터 치는 것도 얼마나 느리고 하다가 우리는 퇴근 시간이 돼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참 일 잘하고 착해요. 성실해요. 앞에 사람 일이 안 끝나면 뭐예요? 다 해주고 퇴근해요. 그 사람들은요 하다가 뭐예요? 그냥 딱 6시 되면 내일 오세요. 끝이에요. 진짜요. 네. 왜 그렇게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돈 세는 거 바꿨어요. 요즘은 이제 셀 일이 없죠. 거의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근데 제 목소리 크니까 그냥 얼마 안 남았을 때 할게요. 네. 그래서 누구도 그 무엇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는 누구만 아신다? 주권자이신 그분만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삶에 대한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고 직시하고 설계해요. 그럼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존엄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계해요. 그 설계가 뭘까? 그러면 저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오는 전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웰다잉 전도사를 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연명치료 거부. 네. 그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 가질 때 우리는 인간에 대한 존엄을 얘기하잖아요. 호수 꽂고 몇 년을 아니 그게 뭐 죄다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본인도 힘들고 지켜보는 사람도. 맞이하는 죽음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네. 나눌 줄 아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써야 뭐한다? 생긴다, 들어온다.
안 쓰면 뭐 한다? 똥 된다. 강의시간에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안 쓰면 뭐 된다? 아끼면 뭐 된다? 똥 된다. 아끼면 뭐 된다. 그래서 이호령 박사가 돌아가시면서 이 네 가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남을 쫓지 말고 삶이 있도록 내 뛰어라. 길을 가라. 열심히. 3번. 쓰러져 죽더라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고유한 내 인생이라고. 네 번째.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먼저 하라. 저 사람이 뭐 하니까 따라가고 이 사람이 뭐 하니까 따라가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부터 하라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누구나 마음속에 생각의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였다? 생애에 대해서 잠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배우 박경자 씨의 실제로 실화입니다. 나의 장례식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꽃은 필요 없습니다. 꽃 대신 기억을 들고 오세요. 오래된 이야기와 가벼운 농담을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을 안고 오세요. 라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실제로 언제? 청명과 고구 사이라는 영화를 찍었거든요. 청명이 뭐예요? 봄을 준비하는 청명. 그 다음에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청명이에요. 고구는 뭐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비를 많이 내려주는 때가 고구예요. 아시잖아요. 한번 제 말이 맞았나 틀렸나 한번 검색해 보세요. 청명과 보통 청명은 4월 초, 고구는 4월 20일에서 말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찍을 때 보조 출연자를 안 쓰고 누구를 부르다고요? 실제로 자기 지인들을 다 불러서 촬영을 했대요. 그러면서 다 함께 모여서 전날에는 뭐예요? 고인에 대한 가상도 해고담을 펼치면서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름답고 존엄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제 나온 거죠? KBS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행복한 죽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거예요. 14일. 얼마 안 됐어요. 그 결과인데 1위가 뭐예요? 1위가 뭐예요? 가지고 뭐 신체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죽음. 2위는요. 가족에게 가족 부담되지 부담되지 않는 않죠. 죽음. 그리고 주변 정리가 마무리돼요. 가족과 함께하는 죽음. 이렇게 나고. 그러면 주변 정리가 마무리된 죽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죽음이 되려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명치료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 사전에 다 공지하시고 자녀들 다 합의를 이루셔야 돼요. 내 맘대로 했다가 나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반대해버리면 나 식물인간 됐는데 자녀들이 계속 꽂고 있었거든요. 쓰시면서 내 철학을, 내 가치를 자녀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숙제를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찍어보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5시까지 하면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